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휘 아나운서 언제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청취율 조사 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벤트 참여 방법만 간단하게 조금 알려주시겠어요? 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듣고 계신 방송 프로그램 이름을 정확하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청취 인증 사진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이슈앤피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이현웅 아나운서와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화면을 캡처해서 인증 사진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차 안에서 이동 중에 듣고 계신 분들은 94.5MHz 그 주파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인증 사진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참여 많이 해주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셀카를 보내주신 분도 계셨는데 뭐든 좋습니다. 저희 쪽에 반응을 보여주신다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는 분들은 YTN 라디오 평일 오후 1시 이슈앤피플입니다. 정확하게 프로그램명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늘 새벽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이 워싱턴 DC에서 만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한미일 재무장관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한 것도 처음이고 또 세 개국 재무장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것도 최초입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보시면 되고요. 한미, 한일 간 이루어졌던 협력을 3국 차원으로 넓히면서 당시 나눴던 논의를 점검하는 게 이번 회의의 기본이었고 또 경제, 금융 상황을 짚는 데도 중점을 뒀습니다. 최근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에서 가장 급한 불은 원화와 엔화 가치의 하락일 텐데요. 네.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00원을 찍었고 엔달러 환율도 34년 만에 154엔대로 진입을 했었습니다. 이에 한일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공동 구두 개입을 표명했고요. 특히 이번 회의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시장 개입을 꺼리는 미국이 환율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표현에 동의한 점인데요. 미국은 공동선언문에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라는 문구를 담았습니다. 네, 정말 최근에 환율이 오른 것도 문제인데 급격히 오르는 바람에 이런 좀 자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공동선언문에 또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네,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데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도 선언문에 담겼습니다. 대놓고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 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했습니다. 또 이 밖에 대북 및 테러 제재의 지속적인 협력,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 지원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번 3자 회담이 있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전화 협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저녁 일본 측 제안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15분간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한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 걸로 전해집니다. 기시다 총리는 먼저 지난 10일 미국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이슈에 대응해 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영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예. 구두 개입도 있었고 3국 재무장관들이 모이는 자리도 있었는데 환율은 좀 안정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 다소 진정세를 찾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6.8원 내린 1,380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미일 재무장관들이 원화와 엔화 불안에 대해 언급한 것과 또 약세로 전환한 달러의 영향으로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다음은 의정 갈등 소식 살펴볼 텐데 의료개혁 특위가 출범한다고요? 네,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2,000명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특위위원은 20명 안팎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의료계 단체 또 환자 단체 측 인사로 꾸려질 걸로 보이는데요.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참여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 해법,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동안 누가 대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는데 특위가 어떻게 꾸려질지 그 위원회 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정 갈등 상황도 볼까요? 네,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또 의대 증원 백지화를 외치는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 양측이 지금 한 발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2월 19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고 병원을 이탈한 뒤로 2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깜깜이 안개 속입니다. 먼저 의사단체들 입장을 보면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거죠. 또 어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제8차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의 단일화는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의료 소멸 문제는 의대 증원으로 풀 게 아니라 경증 질환은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하는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고요. 대학 총장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교수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된다.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어쨌든 모든 쪽에서 현재 의료 체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정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지금 의료 공백이 길어지다 보니 이를 좀 메우기 위한 방법을 찾았는데 진료보조 간호사, PA 간호사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정부는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 토론회를 열고 PA 간호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앞으로 PA 간호사들이 양질의 교육 훈련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행위를 대폭 늘린 바 있거든요. 예. 앞으로 이 PA 간호사의 수도 늘린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2,715명을 증원해 PA 간호사를 총 11,000여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PA 간호사 대상 교육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교육 대상은 새로 배치될 예정인 PA 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PA 간호사, 그리고 이들의 교육 담당 간호사 등입니다. 예. 이렇게 계속해서 공백이 길어지면 당연히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일 것 같은데 환자 측 입장도 나옵니까? 네, 환자들은 국민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에 대화와 타협을 애타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데 물론 자세한 사망 원인은 더 따져봐야겠지만 응급실 뺑뺑이가 사고의 한 배경이 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도 보도를 하나 본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최근 언론 보도된 사례를 보면 지난달 31일 경남 김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가슴에 통증을 느껴서 119에 신고를 했고 소방당국이 경남 지역에 있는 병원 6곳에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을 당했대요. 그러다가 당일 오후 5시 반쯤에야 부산의 한 2차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거쳐서 대동맥 박리 진단을 받았는데 이 또 긴급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30분가량 알아본 끝에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A씨의 딸은 이번 의료 공백으로 인해 혹시 모를 생존 가능성을 저버린 건 아닌지 원통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달 11일에도 부산에 사는 50대가 급성 대동맥 박리 진단을 받았지만 병원 10곳 이상에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예. 이어서 정치권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2의 양곡법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됐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됐고요. 여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예. 국회 법사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담당 상임위에서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데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정부가 쌀 등의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야당은 이전 개정안보다 정부의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정부 여당은 이 개정안이 많은 국가 재정을 소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쌀값의 과도한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제2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지원 특별법 등 5개 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중재안을 반영했다라는 야당과 여전히 같은 이유로 또 정부 여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들 수사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겨레 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에서 간부로 지냈던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이 보내자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한겨레 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김만배 씨에게 수표로 9억 원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회사에 소명서를 냈는데 여기에서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기 위해 김 씨에게 모두 9억 원을 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김만배 씨와 1억 9천만 원을 주고받았고 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김만배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언론인들 3사람 모두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와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이들이 김만배 씨로부터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은 걸로 보고 관련 수사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을 알아봐야 할 텐데 마지막 소식 듣기 전에 지금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691님의 문자가 눈에 띄는데 뉴스앤피플을 잘 듣고 있다고 늘 좋은 방송 감사하다고 하는데 최희 아나운서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커피 쿠폰 드릴게요. 뉴스앤피플. 어머. 뉴스앤피플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명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확히 한번 전해주시죠. 이슈앤피플입니다. 예, 네. 이슈앤피플 우리 꼭 기억해달라는 의미에서 7691님도 우리 당첨 명단에 포함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마지막 소식은 독서율이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인데 앵커님은 예. 어떠세요? 좀 찔리실까요? 독서율, 네. 독서를 얼마나 하느냐? 네, 1년에 몇 권 정도 읽으세요? 언제 기준입니까? 어머, 제가 과거에는 좀 읽었는데 최근 1년으로 하죠. 최근에는 좀 반성하겠습니다. 네, 이게 독서율 최저치 어느 정도냐 하면 예.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이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성인 중 일반 도서를 단 한 권이라도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종합 독서율이 43%에 그쳤습니다. 예. 직전 조사를 한 2021년 수치와 비교하면 4.5%포인트 감소한 거고요. 1994년 첫 조사 당시 86%를 무려 86%를 넘긴 예. 이 종합 독서율이 2013년 이후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종합 독서량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량은 3.9권이었는데 직전 조사인 2021년보다 0.6권 감소했습니다. 예. 연령대별로도 궁금하실 텐데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오. 74.5%로 독서량이 가장 많았고 30대가 68%, 40대가 47.9%, 60대 이상이 15.7%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 소득에 따라서도 독서율이 다르게 나타났거든요.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의 독서율이 54.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이하의 독서율은 9.8%에 불과했습니다. 또 재밌는 건 성인과 달리 우리 학생들의 독서 지표는 좀 개선된 걸로 나타났어요. 초중 고등학생의 종합 독서율은 95%를 넘겨서 직전 조사보다 4.4%포인트 늘었고 연간 종합 독서량도 36권으로 성인보다 10배 넘게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책을 읽지 않는가 했을 때 책을 읽지 않은 이유로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는 응답이 24.4%로 가장 많았고 예. 스마트폰이나 게임 등 책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서 또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책 읽어라 할 게 아니네요. 그러네요. 네, 저희부터 먼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